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건축인 재배 원예학 28강 생식기관의 생육입니다. 원예 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기관의 생육에는 꽃눈부나 수분과 수정, 과실의 생장이 있습니다. 먼저 꽃눈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눈분화라 함은 영양생장, 즉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이 생장하는 그런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이행하는 최초 과정, 열매를 맺기 위한 암술, 수술, 씨방, 꽃잎 이러한 전체적으로 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꽃눈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눈분화가 시작되는 것은 생식생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영양생장을 하는 세 가지의 생장이 완만해지거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꽃눈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보통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인 탄질률이 있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러한 생식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잎의 수, 마지막으로 식물 호르몬이 꽃눈 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먼저 수체 내, 그 식물체 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인 CN 레이쇼, 탄질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생성되고 질소의 공급이 충분하여 탄질률이 적당해지면 꽃눈이 왕성하게 분화됩니다. 탄질률이 적당하더라도 탄수화물이 질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경지와 전정을 하게 되면 잎수가 감소하므로 동화산물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잎이 작아짐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지는 게 감소, 즉 동화산물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라서 탄질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탄질률이 낮은 유목기에는 약전정을 실시하고 탄질률이 높은 노목기에는 강전정을 실시해야 꽃눈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자라나는 어린 나무는 가지와 잎이 왕성하게 생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질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강전정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잎이 적은데 거기에서 또 쳐버리면 탄질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기에는 최대 잎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볍게 치는 약전정을 해야 CN율이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꽃눈 분화가 촉진됩니다. 반면에 노목기, 즉 나이 든 나무는 오랫동안 자라서 탄수화물이 많이 축적되는 반면에 성장은 정체돼서 탄질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질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탄질률을 낮춰줘야 꽃눈 분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는 강전정을 실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잎수가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탄질률을 떨어뜨려 꽃눈 분화가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탄질률이 낮은 유목기에는 약전정, 탄질률이 높은 노목기에는 강전정을 실시해야 꽃눈 분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자름전정보다 속금전정이 꽃눈 분화를 촉진한다고 했는데, 자름전정은 이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가지의 끝부분을 잘라낸 거고, 속금전정은 가지의 기부를 아예 제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자름전정은 가지의 끝부분만 자르는 거고, 속금전정은 기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통째로 솎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의 반응은, 다름 전정을 하면 세 가지를 미친 듯이 또 키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꽃눈 분화가 적어지는 거고, 소금 전정을 하면 안쪽까지 햇빛이 쨍쨍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합성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축적돼서 CN율이 상승해서 꽃눈 분화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율은 자름 전정보다 소금 전쟁을 할 때 CN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소금 전쟁이 꽃눈 분화를 더 촉진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잘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과 가실의 영향입니다. 입이 어떠한 역할을 한가를 이해를 하면 쉽게 여기서는 해결이 됩니다. 입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꽂는 분화가 이루어지려면 동화산물 공급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적정한 탄질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정한 탄질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이 충분히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꽂는 분화가 이루어지려면 입에서 만들어진 동화산물의 공급이 필요하고, 건전한 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꽂는 분화는 옆갑이 입과 과실의 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옆갑이가 높으면 꽂는 분화가 촉진되고 낮으면 억제된다. 즉, 과실은 영양분을 축적하는 그 부분이지만 입은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걸 내보내기 때문에 결국 꽂는 분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가비가 높다는 것은 과실 숫자보다 입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 옆가비가 높으면 꽂는 분화가 촉진되고, 옆가비가 낮으면, 즉 과실의 숫자가 더 많으면 억제된다. 그래서 해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꽂는 분할을 할 수 있는 힘을 남겨놓기 위해서 적과나 전정, 이러한 것을 실시합니다. 다음에서 앞부분을 비교적 잘 정리해 놨는데, 과실은 동화산물의 가장 큰 수용체,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결실하는, 너무 많은 열매가 달리게 되면 나무 내의 동화산물이 모두, 즉 탄수화물이 모두 과실로 소모되기 때문에 탄질률, 질소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결국 낮아져서 꽂는 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옆과비, 과실과 옆, 나무와 과실의 비는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즉, 잎사귀가 과실보다 많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열매가 많이 열고 잎이 적으면 동화산물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과비가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는 커진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광합성 작용에서 잎이다. 그리고 과실은 이 에너지, 탄수화물을 소모해서 결실을 하게 되고 과실을 크게 만든다. 이 논리만 이해를 하면 쉽게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식물 생장 조절 물질, 즉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호르몬도 꽂는 분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꽂는 분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옥신, 에틸렌, 아부시산입니다. 반대로 지베렐린은 억제를 하는데, 지베렐린은 결국 우리가 벼에 키다리병에서 나온 것처럼 가지를 키우는, 그러한 가지의 영양생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가지의 영양생장을 촉진하는 것은 반대로 생식생장을 억제한다. 즉 꽂는 분할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의 역할은 가지의 생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꽂는 분할을 억제한다. 그렇지만 꽂는 분할을 촉진하는 것은 옥신, 에틸렌, 아부시산이다. 이게 상당히 좀 혼동스러운데, 키다리병의 원인이 되는 게 지베렐린, 지베렐린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키운다. 가지를 키우는 것은 영양생장이다. 영양생장이 많이 되면 꽂는 분화가 안 된다. 즉 생식생장이 안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적인 것만 잘 이해해도 이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해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수분과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성숙한 꽃가루가, 즉 수술이 암술머리 보통 주두라고도 하는데, 주두에 닿는 것을 수분이라고 합니다. 수정은 이 수분이 끝난 다음에 이 꽃가루에 있던 정액이 시방의 난핵, 극핵과 접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꽃가루 바지, 수정을 정바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수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즉 수술이 암술머리 주두에 닿는 것이 수분인데, 그러면 이 꽃가루간, 수술에 들어있던 이 꽃가루간이 시방을 향해 자라는데 이러한 신장 과정은 적정 온도, 그 적정 온도가 저온이 아니라 따뜻한 조건에서 촉진되고, 반대로 저온에서는 꽃가루간의 신장이 심하게 지연되거나 억제됩니다. 그럼 지연되거나 억제되면, 저온 상태에서 지연되거나 억제되면 배주, 그 C방에 있는 밑씨까지 꽃가루간이 도달하기 전에 꽃의 수명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수정이 안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착과율,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실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올해도 역시 냉해가 많아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배나무에서 적과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열려있지 않다, 즉 착과율이 낮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냉해 때문에 그럽니다. 꽃이 피었을 때, 3, 4월에 꽃이 피었을 때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수분은 이루어졌대, 이게 저온에 의해서 꽃가루간이 빠르게 신장을 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 꽃이 다, 수명이 다, 꽃이 시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뜻한 조건, 냉해의 가장 큰 피해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착과율이 낮아지고,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돼서, 그러니까 수정이 정상적으로 적정 기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꽃가루간이 너무 늦게 신장을 하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 충분한 여유를 두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형과, 즉 불량과가 된다는 겁니다. 시설, 즉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그러한 것에서 재배하는 겨울철 조온기에 토마토나 딸기의 수정 불량,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 저온 조건에서 꽃가루간이 신장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꽃가루간이 빠르게 신장을 해서 밑씨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저온에서는 그게 지연되거나 억제되기 때문에 저온 조건에서는 꽃가루간이 신장이 지연된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수정이 불량해지고 기형과 발생이 많아진다. 수정은 수분한 후에 꽃가루에 있던 꽃가루간이 빠르게 신장을 해서 배주로 가서 결합을 하는데, 그때 시방에 있는 난핵과 극핵이 접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에는 자가수정이 있고 타가수정이 있습니다. 자가수정은 다른 말로 자식성, 자가결실성, 타가수정은 타식성, 자가불합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자식성은 자기의 꽃가루들이, 자기 꽃가루도, 즉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어 가지고 그 꽃가루가 수정을 되는 게 자가수정이고, 타가수정은 자기 꽃가루가 수정하지 않고 남의 꽃가루를 받아서 하는 게 타가수정이 되겠습니다. 자가수정은 다시 정리를 하면 자기 꽃가루를 자가수정하는 작물을 말하는데 대체로 자연교잡률이 4% 이하다. 충매에 의해서 이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 꽃가루 갖고 자가수정하는 작물이 자가수정이고, 자연교잡률은 4% 이하이다. 이 자연교잡률은 충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작물로는 복숭아, 포도, 과철류에서는 토마토, 콩종류, 벼밀, 보리. 가장 중요한 게 토마토 알아두시고 복숭아, 포도. 복숭아, 포도가 가장 대표적인 자가수정입니다. 그리고 콩종류, 그리고 벼, 밀, 보리, 화분과 작물. 그리고 화훼류에는 화훼, 즉 꽃에는 스위트피, 스위트피도 콩가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트피도 자가수정하는 거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는 나팔꽃, 봉서나 맨드라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팔꽃, 봉서나 맨드라미, 이 종류가 모두
자가수정하는 화해입니다. 다음은 타가수정인데, 타가수정은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안 되고, 자기 꽃가루 수정이 안 되고 남의 꽃가루를 받아서 수정하는 타가수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과, 배, 그리고 자두, 매실, 십자화과 채소. 십자화과 채소 같은 경우는 무, 배추, 양배추, 이게 자가불화합성의 대표적인 거고, 바깥채소, 오이, 호박, 이런 같은 경우는 암꽃과 수꽃이 별개로 있습니다. 옥수수 마찬가지고, 옥수수, 그리고 시금치, 아스파라거스는 암, 수가 별도로 있는 그러한 채소입니다. 그리고 화해류에는 메리골드, 베고니아, 페누티아, 백합, 국화, 튤립. 메리골드, 베고니아는 이미 기출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메리골드, 베고니아는 타가수정이다. 페누티아, 백합, 국화, 튤립,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식성과 타식성은 자식성이기도 하지만 타식성인 것, 대표적인 게 고추, 딸기, 양파, 샐러리, 당근. 그렇다면 자가수정은 대표적으로 복숭아, 포도, 토마토, 콩종류, 벼, 밀, 보리. 화해는 스위트피, 나팔꽃, 봉선화, 맨드라미. 타가수정은 옥수수, 시금치, 아스파라거스는 당연히 알아두시고, 바깥채소, 암꽃과 수꽃이 별도로 있다. 오이, 호박, 수박. 그리고 십자화과에는 배추, 무, 양배추, 사과배도 타가수정이다. 화해는 메리골드, 베고니아, 이건 두 개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가수정과 타가수정 작물을 구분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다음은 수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수는 여러분이 손해평가사가 돼서 주수 조사를 갈 때 이게 품종이 다른 같은 사과 과수원에 들어가더라도 품종이 다른 수분수가 중간중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도 백도 계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가수분하는 과수, 즉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수분수를 중간중간에 타가수분, 다른 꽃가루들끼리 수분을 하기 때문에 수분수를 주 품종과, 그러니까 원래 많이 심는 품종과 섞어서 혼재해서 배치하는데, 즉 수분수의 비율은 혼식 비율이 20% 내외로 해서 각 줄마다 섞어 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수분수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수분수는 일단 건전한 꽃가루가 많아야. 왜 그러냐 그러면, 수분수는 전체 밭에 80%를 20%가 수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분수는 꽃가루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주 품종과 교배 화합성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쉽게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하기가 동일하거나 약간 일러야 하고, 수분수 품종, 과실로서 품질과 시장성이 높은 좋은 것을 해야 되지, 이게 떨어지는 걸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분수의 품종은 과실 품질과 시장성이 높은 것이 좋다. 복숭아 포도는 대표적인 자가수정 과수이지만 백독의 품종은 꽃가루가 많지가 않습니다. 꽃가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가수정이 잘 안 돼서 예외적으로 수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과, 배, 그리고 복숭아, 이게 대표적인 그러한 작물입니다. 결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실 관리를 하는 이유는 과실이 너무 많이 달리면 과실의 알맹이가 작아집니다. 영양분이 각각이 나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자란 과실을 솎아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실이 자랐을 때 솎아주는 열매 솎기를 적과라하고, 꽃봉오리를 솎아주는 것은 레자가 딸적자의 꽃봉오리 레자고, 꽃을 솎아주는 것은 적화, 딸적 꽃화, 그래서 적화, 이게 결실과이라는 거. 그 포도의 경우 송이째 송이를 솎는 것은 적방, 그리고 나달을 솎아주는 것은 적립, 알속기를 적립이라 한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과,
적화, 적내, 적방, 적립 이런 게 바로 결실 관리. 가지에 너무 많은 과실이 달리면 다음에 꽂는 분화가 영양분을 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꽂는 분화가 안 돼서 해거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상품성을 건전하게 하고 다음해에도 이 수확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과, 적내, 적화, 적방, 적립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결실 관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과실의 생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의 생장 양상은 시간에 따라서 과실이 비대하게 되는데 과실의 비대 생장은 일반적으로 S자형, 그래서 뭐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모이드가 S자형의 측만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S자형 곡선을 나타내는데 과실의 비대 생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시기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단일 S자형 생장 영상이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급속하게 비대 생장이 이루어지는 게 각각 2중 S자형, 3중 S자형인데 단일 S자형은 사과, 배, 사과, 배고 밤, 호두, 각각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자형, 2중 S자형의 대표적인 것은 핵가류, 복숭아, 즉 뇌가피가 이게 딱딱해지는 게 바로 2중 S자형입니다. 그래서 핵가류, 포도, 감, 무화과인데 핵가류로만 암기해 놓으셔도 2중 S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일 S자형은 사과배. 그러면 3중 S자형은 참다래. 3중 S자형은 참다래 보통 하나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핵가류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뇌과피, 그 안쪽에 과실이 자라면서 중액기에는 경액기, 즉 여기 핵, 이 뇌과피가 단단해지는 그 목질화로 급속히 진행되어 딱딱한 핵이 되고 말기에는 겉과 이러한 뇌과피, 즉 핵이 된 그 사이의 중과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숭아를 먹는 그러한 과육이죠. 그 중과피가 생장하는 기간으로 과육세포가 급속히 비대하다가 그 생장이 느려진다. 그래서 단일 S자형은 사과, 배, 2중 S자형은 핵가류, 포도, 감, 무화과. 그래서 핵가류가 가장 중요하다. 3중 S자형은 참다래, 과실 비대 후기에 한 번 더 급속한 생장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꺾인 데서 또 꺾인다. 그래서 단일 S자형, 2중 S자형, 3중 S자형은 보통 1번처럼 한 번 완만하게 꺾인 게 단일 S자형, 두 번 꺾인 게 2중 S자형, 그리고 한 번 생육을 했다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3중 S자형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도 그림과 같이 이해해 놓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과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과실의 세포수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역과수, 즉 잎이 많아, 역과비, 과실보다는 잎이 많아야 됐고 수채, 나무의 저장 양분, 종자의 형성 유무와 기상 및 토양 조건에 따라서 과실의 크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역과비는 과실당 잎수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과비가 높을수록 과실이 커지고 수채의 저장 양분이 충분합니다. 그럴수록 새잎의 발생과 생장이 유리하므로 역과비가 높아져 과실이 커지게 됩니다. 수채에 양분이 많으면 충분하게 새잎이 발생하고 그 새잎에 의해서 저장 양분, 즉 저장 양분이 되는 탄수화물을 광합성에 대해서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역과비가 높을수록 과실이 커지게 된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건 종자의 형성이 문제. 종자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작아집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가 없는 심실 쪽보다는 종자가 있는 심실 쪽의 과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과로 예를 들면 심실의 양쪽에 종자가 이렇게 형성되면 정상적인 정형과가 되는 반면에 한쪽에는 종자가 형성이 되고 한쪽 심실에 종자가 생기지 않으면 종자가 있는 심실 쪽의 과실이 커지고 종자가 없는 쪽엔 작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정형과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상 조건과 토양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만개후 과실의 수확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온 기온, 서늘한 지역보다는 더 짧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이 더 빨리 과실이
커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면 증산작용과 호흡작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과실 생장이 억제되고, 왜? 증산작용이나 호흡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응달에 자라는 과실은 주변에 비해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이 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다음은 토양 조건인데, 토양이 건조하면 과실 생장이 억제되는 거죠. 왜? 영양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수분을, 뿌리에서 흡수하는 수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토양이 반대로 너무 습한 경우에는 과실이 커지거나 과육이 물러지고 향이 덜해진다. 즉, 우기 전에 과실을 수확하는데 그 이유는 당도적인 측면도 높습니다. 그리고 장마 이후에 수확한 과실은 과육이 물러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향도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습하다, 이건 비가 온 이유이기 때문에 과실은 커질지언정 과육은 물러지고 향이 덜해진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과실의 모양은 과실의 종경, 즉 세로로 자라는 것과 횡경의 비, 그래서 length diameter ratio를 갖고 LD로 나타낼 수 있는데, 생육 초기에는 세포 분열기, 그 세포가 빠르게 이게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종축, 세로로 커진다. 그래서 이게 길어진 종축 생장을 하기 때문에 장원형이 되고, 그 커가는 세포 비대기에는 점점 옆으로 커지게 횡축 생장을 하기 때문에 편원형이 된다. 그래서 장원형, 평원형. 종축 생장, 세로로 생장하면 장원형, 이때는 세포 분열기다. 세포가 커지는 비대기에는 옆으로 가로로 커지기 때문에 횡축 생장이고 평원형이라고 한다. 이 안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는 세포가 분열되는 어린 시기에는 이렇게 세로로 종축으로 이렇게 커지는 반면에 그 후에 세포가 횡축으로 자라는 비대기에는 옆으로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옆으로 커지기 때문에 세포 분열기에는 종축 생장을 하는 장원형, 세포 비대기에는 횡축 생장을 하는 평원형이 된다. 그리고 같은 품종의 과실이라도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면 평원형,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하면 장원형,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봉지씌우기입니다. 봉지씌우기는 조기 낙과 그리고 마무리 적과를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게 돈을 들여서 비용과 경비를 들여서 봉지를 씌웠는데 이게 낙과가 돼 버린다, 이러면 아무런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낙과 그리고 마무리 적과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고, 봉지를 잘 부풀려 과실을 싼 다음 열매 자루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결석해야 되는데, 이 단단하게 결석을 하지 않으면 그 느슨한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거나 병해충이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병충해. 그렇기 때문에 봉지를 씌울 때는 결석 끝부분에 결석을 잘 해서 과실을 싸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봉지 씌우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점은 벌레나 다른 병들이 거기에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람에 의나 물에 의해서 병반이 이동하는 것, 전반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병충해를 방지하는 거고, 그리고 엽록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동록을 방지한다. 동록은 과실의 크로크층이 좀 두터워져서 원래 착색 위에 좀 갈색으로 좀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겁니다. 과피의 착색을 증진하고 과피를 밀어도 과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이 봉지 씌우기입니다. 그리고 봉지를 씌우면 농약이 과실에 직접 묻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나 안정성이 향상이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고 비타민 함량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결국 냄새도 이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작업을 일일이 하나씩 싸면 인건비 그리고 봉지값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가 가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봉지시구의 장점과 단점 꼭 구분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결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번 과체류의 결실 조절 방법으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적과, 적화, 인공 수분입니다. 과체름의 과수를 결실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우수한 품질과 과실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이러한 결실 조절 방법에는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그리고 꽃을 솎아주는 적화, 꽃 솎기는 적화, 그리고 수분과 수종을 돕는 인공 수분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실을 조정하는 방법은 적화, 적과, 인공 수분, 그리고 앞에서 했던 적내, 적방, 적립 모두 이러한 결실 조절 방법입니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결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타가 수분을 위해서 수분수를 20% 내외로 호식한다. 20% 내외 맞습니다. 2번 탄질비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넘어가고, 꽃가루 간의 신장은 조온 조건에서 빨라지며 착가율이 높아. 조온 조건에서는 지연이 되거나 억제되기 때문에 착가율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일단은 표시를 하고, 역과 4번 역가비가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과실의 수량이 적은 반면에 입이 많으면 동화산물 작용이 높아져 이걸 과실로 보내서 과실에 영향을 줘서 가실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왜 답이냐, 이것은 이게 적당하게, 여기에 생겼던 게 적당하게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 이게 정답이 되는데, 여기에 같은 경우 70에서 명확하게 3번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수분과 수정입니다. 3번 종자 번식에서 자연 교잡률이 4% 이하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자식성, 자가수정입니다. 자가수정. 자기 꽃가루로 스스로 수정하는 자가수정. 이 자식성 작물에 속하는 것은 그랬는데, 대표적인 자율성 식물은 토마토가 있었습니다. 토마토.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자식성과 타식성이 합해지는 거고, 메리골드, 베니구아는 타식성이었습니다. 자식성의 대표적인 것은 토마토가 있었고, 복숭아, 포도, 그리고 콩 종류, 강낭콩, 완두콩, 화분가인 벼, 밀, 보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해류에서는 스위트피, 나팔꽃, 봉선화 이가 있었었고, 화해류에 대해서 타식성 작물은 메리골드, 베고니아, 백합, 국화, 튤립이 있었습니다. 4번 자가수분으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는, 수분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자식성 작물을 말하는데, 복숭아, 포도는 대표적인, 우리가 봤을 때 수분수가 필요 없는 자가수정을 하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중에서 백도 계열은 꽃가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과, 배, 타가수정하는 작물. 그렇지만 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캠버렐리 포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도는 자가수정 작물하므로 별도의 수분수를 섞어서 심지 않아도 스스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문제는 4회 때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문제에서 그림이 출제된 건 아마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과 모양의 온도와의 관계. 그러면 사과 모양과 온도와의 관계니까 온도는 따뜻하느냐 서늘하느냐, 그리고 생장 초기냐 후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종축으로 생장을 하느냐 횡축으로 생장하느냐, 그리고 종축 생장하는 장원형이냐 횡축 생장하는 편원형이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 초기에는 세포 분열기이기 때문에 종축 생장을 하고, 그 후에는 이게 세포 비대기이기 때문에 횡축 생장, 종축 생장, 횡축 생장을 하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충분히 따뜻한 지방이다. 그러면 횡축 생장을 하기 때문에 편온형이 되는 거고, 서늘한 기후에 있어서는 종축 생장을 하기 때문에 장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은 봉지 씌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 과소재배 시 봉지 씌우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결국 봉지 씌우기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 과실에 발생하는 병충해 방제. 예, 맞습니다. 2번 생산비를 절감하고 해거리를 유도한다. 봉지 씌우기는 사람이 일일이 봉지를 잘 부풀려서 함으로 노동력과 자재비가 됩니다. 노동력과 자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생산비가 가중되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게 생산비를 늘리고 해거리 유도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 과피의 착색도를 향상시켜 상품성을 높인다. 맞습니다. 4번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도록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인다. 네, 맞습니다. 7번 역시 봉지 씌우기인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당도가 증진된 게 아니라 당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생산비가 많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풍미가 저하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 병충해가 방지되고 과피 착색이 증진돼서 상품성을 높이고, 역시나 동록을 방지하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원예작물의 생식기관의 생육에 대해서 이론과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한편의 동영상을 감상했을 뿐입니다. 반드시 영상을 접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교환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혼자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